하지만 힘내시고 또 빨리 맞춰드릴까요? 표정으로 말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165쪽에 보시면 우리 효율적 시장 이것만 다루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효율적 시장 하는 거예요.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은 원래 부동산에 있던 개념은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있던 개념을 부동산으로 가져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주식시장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주식 가격, 시장 가격에 어떤 정보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면 주식 가격, 가치죠. 가치에다 어떠하게 반영되는 어떤 정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럼 무슨 맨나노를 개발했다든지 신제품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것도 세계 최초를 개발했다든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 주식 가치 올라가겠죠. 마찬가지 부동산이면 이 부동산이 내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사는 지역에 개발된다든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가치가 바로바로 영향을 받겠죠. 이런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 이걸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계되는 정보가 즉각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시장, 그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약하냐, 중간이냐, 세냐에 따라서 세수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약성, 약하단 말이겠죠. 그리고 중강성, 중간이란 말이겠죠. 강성, 세다는 말이겠죠. 이거는 효율성의 전부 다 정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성은 우리가 선풍기 바람, 약, 중, 강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약해, 중간, 세. 자, 요거는 165쪽을 보시지 말고 넘겨가지고 167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표 보이죠? 요 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요 표를 요것만 설명할 거예요. 효율적 시장은 표 2개만 딱 이해하면 공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표가 요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이 약해, 중간, 센데 약하다라는 거는 과거 정보만 반영된다라는 뜻이에요. 중간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까지 반영된다 이 말입니다. 강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반영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이 이걸 오해를 하세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어요. 현재 주식 부동산 시장에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고 현재 발표되는 정보도 아직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도 반영 안 되니까 약하죠. 그럼 중강성이라는 말은 뭐냐?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식시장은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성은 뭐냐?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반영되어 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발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꿈의 시장이다.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현재에다가 과거만 반영되고 현재도 반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입장을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나라의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50년 전에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앞으로 향후 우리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쪽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천억의 연구개발비와 3년 동안 어떤 연구개발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쪽에 모든 삼성의 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관련 주식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겠죠. 현재 발표되는 정보가 바로 반영이 돼요. 왜? 지금은 중강성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게 삼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때 그 진양철 회장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 같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정말 경쟁도 안 됐어요.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 전자제품 잘 나갈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 하청 정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진양철 회장이 반도체 집중 투자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앞서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네. 지금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발표했을 때 그 주식이 올라갈까요? 에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 정보만 반영되고 현재 발표되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요. 이렇게 마시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토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토지가 바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예전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70년대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 이건 신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 어떤 도에, 부산 지역의 도의 국장이 밑에 실무자한테 물어보죠. 이게 뭐냐고. 설명이 귀찮으니까 좋은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국장이 야, 내 토지 이거 지정해 이렇게 말한 거죠. 바보 같은 이라고. 그럼 이거 뭐죠? 이게 자, 그 입장을 맞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50년 전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개발 제한으로 지정된대, 내 토지가. 내가 도에 가서 물어본 거죠. 나는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지정된 개발 제한으로 지정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도에서 계속 지을 수 있대. 난 별 상관없죠. 그래서 지정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마시겠나요? 이러면 이건 현재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가치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과거 농사짓는 과거 사례만 반영된단 말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요 정도고요.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발달 단계 아주 낮은 나라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개발, 즉 이게 발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이 발표되면 지정되면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감이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미한 거예요. 즉 현재 발표되는 정보도 미미하게 반영되는 게 약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내면 이런 겁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약성, 중간성, 강성을 배웠고요. 약성에서 어떤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중강성에서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강성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가치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약, 술 이렇게. 약, 술. 술은 약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게 됐겠죠? 학자들이 바라볼 때, 네가 투자할 때,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건 투자의 기본이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현재가 아닌 과거만 분석해서 투자한다면 너는 기본도 안 되는 기술적인 분석이야.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 몰라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니까 암기를 합니다. 약, 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이윤을 정리하게 될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상 이윤입니다. 하나는 정상을 넘어가는 그걸 초과 이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이윤과 초과 이윤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정상 이윤은 어떤 거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할 가능성에 대한 걸 안돼요. 그 가격과 매일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그 느낌을 안다 그래요. 5년 10년 지나면. 그래서 내가 5년 10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요적이 될 것 같아서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샀더니 토지 가격이 막 50배가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윤일까요? 초과이윤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정상이윤입니다. 자, IMF 때 주식값이 심할 때는 150배가 뛰었어. 150배가. 주식이 IMF 끝나고 나서 이거 정상이윤입니다.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고 작게 버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내가 작게 벌고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주식해서 꼬라박는 사람도 있고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2배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에서 100배 버는 사람 전부 다 정상이윤입니다. 그럼 초과이윤은 뭔데요? 자, LH 직원들이 한 3년 전에 LH 직원들이 대출을 왕창 땡겨가지고 개발지역 정보를 알고 투자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2배, 3배 벌었으면 그거는 초과이윤입니다. 구분하시겠습니까?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얻은 이윤, 이게 초과이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 나타나느냐? 정상이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초과이윤은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단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과거만 분석하면 정상이윤은 가능하나 초과이윤은 없습니다.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까지 분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이윤이 있고 초과이윤은 없습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상이윤이 있지 초과이윤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어떤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과거 정보만 분석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이 시장에 무슨 정보만 반영되어 있죠? 과거 정보. 투자자도 과거까지만 분석한다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가 현재 정보나 또는 미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면 초과이윤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과거, 현재 정보를 분석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만 분석해서는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발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냐? 아까 LH 직원들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암기는 굉장히 쉬워요. 약성은 어디까지 반영되죠? 과거. 그러면 과거까지는 초과이윤이 없어. 과거 넘어가야 초과이윤이 있어. 이렇게. 중강성은 어디까지죠? 현재. 현재까지는 초과이윤 없어요. 현재 넘어가야 초과이윤이 있어요. 선생님, 정상이윤은 언제나 가능해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은 시장경제 체제는 언제나 정상이윤은 보장이 돼요. 정상이윤이 보장 안 되는 시장경제 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이윤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초과이윤의 유무입니다. 이 원론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어요. 왜? 요렇게만 분석한다고 가정할 때. 그런데 이걸 우월한 정보가 있다면 아까 LH 직원 같이 우월한 정보가 있다면 초과이윤이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우리 167쪽 표에 있습니다. 자, 표를 딱 봅니다. 앞에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표만 설명할 거예요. 표를 봅니다. 표에 약성 밑줄 긋으시고 과거 정보 밑줄, 과거 밑줄, 준강성 과거 현재 밑줄, 표에 강성 과거 현재 미래 밑줄, 약성의 기술적 술 동그라미 약술, 정상이윤은 동그라미 볼 필요 없습니다. 초과이윤 볼게요. 약성에 보니까 과거는 X죠. 그런데 현재 미래에는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게 요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준강성은 과거 현재는 꼽혔는데 미래에 동그라미 있죠. 요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게 아까 설명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오면 대단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오른쪽에 기출 한번 볼게요. 위에 거.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자, 강성은 초과이윤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짚어야 됩니다. 약성을 지시항에서 현재 정보를 분석하면은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손을 짚으면 쉬워요. 약성을 지시항에서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맞는 겁니다. 약성에서 과거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인이 없다. 이 과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딱딱 짚으면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 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잘 받아들여 놓으셔야 좀 요게 쉬워집니다. 자, 문제가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효율적 시작에서. 자, 이제 넘어갑니다. 뒷바닥 168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용어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할당이라는 요리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배분 이렇게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 기출이죠. 재작년 기출에서 우리 시험하고 감정평가 선생님이 개론이 비슷한데 우리 시험에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오는데 재작년이었죠. 그때 감정평가 시험에는 배분 효율적 시장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할당이란 말은 배분, 배급, 배당. 어떤 느낌이냐? 자, 여러분이 공부하니까 너무 고생스럽단 말이죠. 원장님이 여러분한테 떡을 하나씩 줘요.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한 개씩 주면 할당, 배급, 배분이 똑바로 잘 됐죠? 누구라도 많이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떡을 한 개 주면서 맨 뒷부로 남자로 떡을 2개 준 거예요. 원장님 나빠요. 원장님 이 남자에서 구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느끼지 않겠죠? 누군가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 그러면 할당, 배분, 배급이 똑바로 안 됐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떡 대신에 정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뭐죠? 할당이 똑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진 게 아니고 얘들에게는 현재까지가 주어졌는데 요놈에게는 발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골고루 할당된 게 아니겠죠? 자, 그 개념이에요. 떡 대신에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자, 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A, B, C 세 사람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아시겠죠? 그러면 골고루 할당이 됐다라고 느낍니까? 그죠?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요런 걸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얘가 100만 원 벌 수도 있고 얘가 주식에서 150배 벌 수도 있고 얘가 부동산에서 50배 벌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죠? 정상이윤이라 그랬죠. 즉 여기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전부 다 정상이윤입니다. 100배든 500배든 전부 다 정상이윤입니다. 코인에서 1000배 그것도 정상이윤입니다. 초과이윤 안 해요. 왜?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내가 인터넷 검색을 안 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 정보를 내가 몰랐던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투자자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지만 동일하게 과거 현재만 주어졌지만 이 C에게만 발표되지 않은 미래 특수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얘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특수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AB입니다. 여러분 볼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 할당이 똑바로 안 된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왜? 이 사람이 뭔가 많이 먹었잖아. 떡을 먹듯이 떡을 많이 먹었잖아. 그러면 골고루 한 개씩 먹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AB는 모르겠지만 C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얘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겠네요. 그 이익을 우리 뭐라고 말하죠? 초과 이윤이라고 합니다. LH 직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LH 직원은 초과 이윤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어려운 걸 압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느낌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 개념을 정리를 잘 해놓아야 그 다음에 쉬워져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입니다. 할당률치 시장에서는 모두에게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많이 벌건 작게 벌건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 말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할당효율적인 시장입니다. 다시 누군가 특수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할당이 똑바로 안 됐어요. 할당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놈은 특수한 초과이윤을 누려요. 이 말은 초과이윤이 있다는 것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같은 말에 동의어로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할당효율적이다.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다.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은 할당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말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좀 참고적으로 이 정도 봅니다. 이것만 말하고 교재는 갑자기 안 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표를 여러분은 교재 169쪽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표를 요걸 가지고 나타내는 표인데 이걸 169쪽 200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책에서 글로 설명하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경쟁이 있고 불완전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저 치우지 말았는데 치워버려가지고. 완전 경쟁에서는 완전 경쟁은 모든 정보 완전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완전 경쟁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 이제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은 이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전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경쟁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만 이 정보 비용의 크기와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 접대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아냈어요. 알아내는 비용이 500만 원 들었어요. 정보 비용이. 근데 거기 투자해서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그게 같죠? 그 말은 초과이윤이 없는 게 됩니다. 자,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없으면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요 시장 요만큼 뭐가 되느냐 하면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초과이윤을 얻었어요. 여기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느낌이냐? 내가 골프 접대를 내가지고 정보를 500만 원 알아냈어요. 거기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 그러면 500만 원 빼고도 9,500만 원 초과이윤이 나타났죠. 자, 요거죠. 요거 초과이윤이 존재합니다. 요거 초과이윤이 존재합니다. 그럼 뭐죠? 할당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요거는 뭐냐?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를 169쪽에 적어 놓으시라는 이야기인데 이 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책이 없는데요? 네, 내가 만든 게 없어요. 이건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이 여러분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요거는 완전 불완전이에요. 완전 불완전은 뭐냐? 정보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나뉜 요거는 할당 아니냐는 초과이윤의 유무입니다. 이게 미세하게 달라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요 선과에서 일치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 있죠. 자, 이걸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여기다가 요게 완전 불완전인데 완전 불완전이에요. 어떻게 했냐? 딱 해서 여기가
할당이고 이게 할당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시험도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완전 경쟁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을 의미한다 하면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완전은 할당이다. 이거는 맞아요. 할당은 완전이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지문이 돼버린 겁니다.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완전 경쟁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므로 불완전 경쟁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틀렸어요. 완전은 할당이 맞지만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균열, 즉 요 부분, 요 파트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균열이 일치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문은 뭐냐?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은 그냥 우리가 느낌상 쉽게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뭐 딱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하면 완전은 할당이고 불완전은 할당 아니다 하면 참 좋겠어. 그런데 완전은 할당이 많은데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히 할당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을 지금 말할 겁니다. 제가. 자, 결론. 불완전 할당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하다 하면 조건이 붙어요. 그게 우리 교재 보도록 할게요. 표시는 안 해도 됩니다. 168쪽에 중간에 니은 보세요. 중간에 니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발생하도록 드는 비용과 일치하다면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이 지문은 결국 요거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느낌 아시겠나요? 어떤 조건까지는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만 더. 자, 동그라미 2번 D급 볼게요. D급. 그림으로 또 한번 볼게요. 독점 시장도 독점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에 동일하다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완전 경쟁 불완전하면서 독점, 과점은 불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죠. 독점은 불완전 경쟁을 말합니다. 독점 같은 불완전 경쟁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느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불완전은 할당이 될 수 없다. 이걸 틀렸다는 걸 잘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걸 지금은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걸 잘 못 찾으세요. 요거죠. 불완전이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불완전은 대체로 할당이 아니지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주 나온 지문 제가 적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독점에 소요되는 비용과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비용이 주어진다면 할당률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에요. 요게 요 부분 불완전 요 부분을 말하는 요 부분.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은 여러분의 미세한 틈을 누립니다. 미세한 틈을 노린다라는 말은 요런 거 가지고 정답을 결정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애매하고 헷갈리는 걸 문제를 내요. 그 애매한 헷갈리는 게 요 파트라. 그래서 대부분 문제 여기서 나와. 여기서. 결론은 뭐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게 가장 중요한 지문이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대부분 단편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잘하겠지만 뭐 다른 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겠지만 받아들이시면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집중해서 안 들으면 단순하게 완전은 할당이고 불완전 할당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다 틀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표가 대단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자체가 좀 어려워요. 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하나 할 건데요. 요게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모르겠는데요. 네, 설명 다 했습니다. 왜 다 했냐 얘기해 볼게요. 자, 초과인이 존재하는 할당효율지 못하다는 말은 여기 볼게요. 초과인이 존재하면 할당이 아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했죠? 요거는 여러분 지웠지만 아까 저기 맨 앞에 아까 여기 정리할 때 완전 불안전 할 때 불안전 맨 밑에 정보비용 동그라미 돼 있죠?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불안전해서. 그게 요거예요.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안전해서. 자, 그럼 이게 공부했던 내용인데 요거는 뭘 말하느냐 이거죠. 자, 정보비용이 없어요.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거는 불안전해서 요거예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초과인이 존재하는 할당이 초과인이 존재하는 거는 할당이지 못해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걸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걸 왜 내가 적으라는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왜 암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이 똑바로 안 돼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과 투기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의 불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내면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틀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이 뭐해서? 불안전해서. 부동산 시장에 초과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률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반대로 말하면 틀렸는데 이걸 반대로 내면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은 그게 틀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틀리십니다. 아시죠? 요거는 그런데 배운 거라고 이야기했죠? 얘는 요걸 말하는 거고 얘는 아까 나왔던 겁니다. 요게 교재 어디 있느냐? 자, 교재 168쪽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 밑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밑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자, 요거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밑줄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밑줄. 요거죠.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 밑줄. 동그라미 니은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밑줄. 요거죠.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불안전하기보다는 다음에 밑줄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 밑줄. 자, 그런데 요거는 없죠. 요거는 그래서 밑에 니은 밑에다가 띠끝에서 좀 적어주세요. 정보비용 밑줄 거고 불안전. 요거 좀 적어. 요것만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시장에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시장이 뭐해서? 불안전해서. 요것만 좀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적으시면 되느냐 하면은 요건 교재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요거하고 요까지만 딱 적어놓으면 되겠죠. 여러분은 이 표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할당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그래서 이 표 보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대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기출을 하는 거 봅니다. 기출의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그 지문이죠. 이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9쪽과 그 다음에 170쪽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쪽으로 넘어갈 거냐 하면은 565쪽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565쪽에 볼게요. 자, 거기에 왼쪽 먼저 볼게요. 6번, 7번 했습니다. 6번은 저번 주에 했어요. 제가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요. 예, 앞에 그 교재
이 문제 사이에 있는 이론 문제 사이에 있을 때 그게 문제 했던 거예요. 6번 했던 겁니다. 7번도 했어요. 언제 했죠? 오늘 했어요. 오늘 했거 기억나죠? 그죠? 앞에 했던 거죠? 첫째 시간 한 거죠? 그래서 6번, 7번 한 겁니다. 자, 8번은 다음에 합니다. 지금 문제를 풀 거는 뭐죠? 9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9번 당연히 33회입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겠죠? 자, 정보의 왜곡에 대해서 가격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가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아직 발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원해요. 그런데 시에서 요 인근에 쓰레기 야채장을 만들기로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어. 그런데 아직 공표를 안 했어. 시원이 나는 알아. 아시겠죠? 집을 판다고 내놓으니까 집을 산다고 누가 찾아왔어요. 매수인이. 이 사람은 이 정보를 몰라요. 정보에 왜곡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정보가 있고 한 사람은 정보 없죠? 이때 내가 이 시세보다 높게 매도해도 이 사람은 모르고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 정보를 많이 작게 가진 것에 따라서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 이거는. 아니, 쓰레기장 들어오는데 비싼 집으로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의 공급의 단속이 크므로 단기의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게 틀렸는데 두 군데서 틀렸습니다. 어디에 틀린지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 공급의 가해성이 크다. 가해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죠. 이거 틀렸죠. 자, 저번 주 배운 거 한번 떠올려볼까요? 달성하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이미 틀린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거는 이미 달성할 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것도 틀렸어요. 단기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니까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요. 장기에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왜? 공급에 시간이 걸려서. 두 군데서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즉, 단기 여기서 틀렸고요. 뒤에도 단기 여기서 틀린 겁니다. 두 군데서 틀렸어요. 3번.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해야 되고 지역별로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아까 국지적, 지역적이라고 그랬죠? 4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이 5억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파는 사람은 5억 5천에 팔아주세요 라고 공인중개 사람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인도 5억인 걸 압니다. 그런데 4억 5천짜리 구해주세요 그럽니다. 이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매도인 가격, 요쪽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요쪽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하여튼 요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요거죠? 불안전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제가 이런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문제풀이만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9번을 만났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문이 몇 개죠? 5개죠. 지문이 5개인데 이 문제에서 1번, 3번, 4번은 상식적으로 옳다는 걸 느껴요. 1번, 3번, 4번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문은 5개지만 2번, 5번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2번 탄력성의 개념이나 5번 할당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이 문제가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5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 2개 중에 답을 찾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지문 5개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았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요거죠. 달성의 정확한 개념, 할당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 3번, 4번에 답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미안하지만 합격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혀 기초가 부족한 건 2번, 5번에 답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고민하다가 틀렸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냐. 자, 우리가 저랑 같이 지금 문제를 9번까지 풀었는데 자, 앞에 바닥 돌아가 볼게요. 자, 앞에 562쪽에 볼게요. 여기서부터 했지만 자, 1번, 3번 풀었죠? 저랑 같이. 그죠? 사실 2번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뭐냐면은 완전 비탈력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안 했던 거야 내가. 그래서 2번을 안 풀었던 거예요. 지금은 풀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달력이 둘째 시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론할 때는 토지 특성할 때 여기 완전 비탈력 때문에 설명을 안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 2, 3번 가능하죠. 4번, 5번은 안 했지만 넘기시면 6, 7, 9번 했죠. 즉 9문제 중에서 제가 그렇게 건너뛰고 했는데도 9문제 중에서 6개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1월 달부터 3월까지 쭉 가는 이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내용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지만 이 빼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면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여기에다가 이 다음 순환, 예를 들어 3월 끝나면 이 책을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그때는 제가 계산 문제도 하고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풀지 못한 게 해결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도 여러분은 헤쳐나가는 큰 흐름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풀고 올해 문제 풀고 작년 문제 풀고 이렇게 다루는데 해보면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힘드시면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같이 적어 놓으시고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적어 놓으시고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많이 없어요. 요것만 적으셔도 되는데 요 부분도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탕이 돼서 요게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할당에 나오는 개념의 대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째 시간에는 우리 거미집하고 경기부동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쭉 다뤘는데 쉽다 그랬는데 좀 어렵네요.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낯선 건데 좀 2번, 3번 더 들으시면 요 개념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요거 이상 깊은 내용은 없어요. 요것만 딱 알면 요 이상 넘어가는 그런 이론 문제는 없습니다. 소소한 계산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그때그때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건데 집에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만 이게 한 달, 2달만 지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자꾸 보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